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정상들과 잇따라 회담을 성사시킨 윤석열 대통령은 4박 6일 동안의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3년 만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 위협에 중국의 역할을 요청했고 시진핑 주석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라는 입장을 반복해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의 미사일로 추정되는 폭발로 2명이 사망하면서 나토 등 서방이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발사된 것이 아닌 것 같다고 언급해 조사 결과가 주목됩니다. 대장동 일당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어제 14시간 정도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물증이 없다는 정 실장 측의 주장에도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어제 첫 피의자 조사에 이어 고발장이 접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유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은 오후 국회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예상됩니다. 미국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8% 오르며 4개월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완화가 시작됐다는 또 다른 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오늘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예비 소집이 진행됩니다. 올해 수험생 확진자 2,300여 명을 위해 정부는 병원 시험장 25곳과 별도 시험장 110곳을 마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동안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담과 G20 무대를 밟았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과는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오늘 몇 시쯤 도착했습니까? 네, 캄보디아 프놈펜과 인도네시아 발리를 차례로 방문한 윤 대통령. 오늘 새벽 6시 50분쯤 전용기로 귀국했고 그 영상이 오늘 오전 들어왔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전용기에서 내려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고생 많았다고 말하며 가장 먼저 악수했는데요.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 김대기 비서실장 등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귀국길에 오르기 전 SNS에 순방에서 자유와 연대를 바탕으로 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를 통해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은 네덜란드, 모레는 스페인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접견을 조율하며 국내에서도 외교 일정을 이어갑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음 달 안에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소개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다자외교 무대가 있긴 했지만 양자회담도 의미 있는 것들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한미일, 한일 연쇄회담을 하고 북한 도발에 강한 규탄 목소리를 내는 첫 공동성명까지 채택하면서 대북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의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막판 조율이 이뤄지면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년 11개월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또 한중 회담으로 대중 견제에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취한 건데요. 다만 중국과의 회담에서 두 정상, 북한 문제를 놓고는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에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북한이 호응할 경우에 윤 정부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협력하겠다.
전제를 깔았는데요.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견해를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김건희 여사도 이번에 많은 일정을 소화했죠. 네,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국인 의료진이 세운 병원을 찾았습니다. 또 친환경 업사이클링 업체, 비닐봉지 소비 금지 운동가 등을 만나면서 친환경에 초점을 둔 일정도 소화했습니다. 다만 캄보디아 측이 마련한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은 점과 김 여사가 심장 질환을 앓는 화나를 안고 있는 사진이 공개된 것을 두고 야권에서 공세가 있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는 대통령 전용기도 논란의 중심이었는데요. 대통령실은 순방 출국 이틀 전 왜곡 보도를 이유로 MBC 출입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고, 이에 반발해 일부 언론도 전용기 탑승을 거부하고 민항기로 이동했습니다. 순방 기간 기내에서 별도의 간담회는 없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용기에서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따로 불러 윤 대통령이 면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대통령실이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이 조금 전에 밝힌 내용입니다. 혐의는 모두 4가지입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그리고 부정처사 후 수뢰,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부패방지법 위반 등 포함해서 모두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어제 검찰에 출석해서 14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뒤에 법조팀 현장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대통령실 취재기자 전해드린 것처럼 한중 정상은 북핵 문제를 대하는 데 시각 차이를 보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북핵을 언급하지 않은 대신 주로 한미일의 경제 안보 협력을 견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막판에 성사된 한중 정상의 첫 만남. 정식 회담 형식을 갖추면서 서로의 면을 살렸지만 3년 동안 쌓인 현안에 비해 25분이란 시간은 짧았습니다. 서로의 방점도 달랐습니다. 먼저 시진핑 주석은 경제 협력을 정치화, 안보화하는 걸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3일 한미일 3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신설하기로 한 경제 안보 대화를 직접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Today we'll discuss how we can strengthen our supply chains and economic resilience.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의 반도체 동맹 칩4에 대한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원활한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정치적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고 촉구한 겁니다. 외교 문제로 번진 한중 간 반도체 수출입의 상호 의존성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共同践行真正的多边主义，为世界提供更多的正能量、稳定性。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북핵 문제는 중국 측 발표문에서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중 고위급 대화 정례화나 시 주석 방한 초청 관련 내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태원 참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는 참사 당시 부적절한 대응으로 논란이 됐던 경찰의 간부들이 출석합니다. 여야 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현안질이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 의혹을 집중 점검합니다.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특히 이번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행안위원들은 사전 조치는 물론 112 신고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오랜 시간 112 상황실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지적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전체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도 출석하는 만큼 거취를 둘러싼 야당의 압박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앞서 행안위에서는 최근 예산 소위에서 전액 삭감된 경찰국 예산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정조사 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여야는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두고 오늘도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국정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해서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의장은 조속히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원내대표들과의 협의 절차를 마친 만큼 금주중으로 시한을 정해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국정조사위원회 명단 제출을 공식 요청해 주십시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YTN 취재진과 만나 국정조사할 시기가 아니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아직 시간이 있다며 추가 검토 가능성은 남겨뒀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원들 압도적인 다수가 국정조사가 수사 끝난 이후에 검토해 볼 문제지 지금 국정조사할 때는 아니라는 게 압도적인 의견이었어요. 본회의가 24일 남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덩달아 여야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민주당은 참사 이후 재난안전대책 수립 TF 단장으로 이상민 장관이 임명된 데 대해 유족 우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반인권적이고 비열한 폭력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건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 차원에서 좀 대응하실 계획은 있으실까요? 어떤 거?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서. 아니 지금 논의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책임을 져야 될 이상민 장관이 재난대책 수립 TF 단장까지 맡았다고 합니다.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유족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국민과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태도로 읽혀집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이태원 소상공인들을 만나 야권이 주장하는 추모공간 조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주당도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 토론회를 열고 정부 책임론 부각에 힘을 실으면서 참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앞서 경찰이 녹취록을 공개한 이태원 참사 당일 112 신고자 가운데는 사망자가 없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고발장이 접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찰이 공개했던 녹취 당사자들 가운데는 숨진 사람이 없었다고요. 네, 앞서 지난 1일 경찰이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 11건을 공개하면서 경찰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었는데요. 참사 발생 시각보다 4시간 먼저 첫 신고가 들어왔던 거였는데 압사 위험이 있다고 언급하거나 일방통행 통제를 요청하는 신고가 이어졌는데도 참사를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신고자 가운데 희생자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우선 신고자 가운데 사망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상자가 있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른 수사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참사 관련한 책임이 있는지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갈래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경찰과 별개로 행안부 장관으로서 재난안전법 등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특수본은 용산구 보건소장이 참사 당일 행적을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수사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입건된 피의자 수는 제자리입니다. 특수본은 어제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 처음으로 피의자 소환 조사를 벌였는데 오늘은 별도로 피의자 소환 일정이 없습니다. 다만 용산경찰서 경비과장이나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직원을 참고인 조사하며 참사 전후 상황을 계속 확인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러시아가 G20 정상회의 개최 이래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향해 미사일 100여 발을 퍼부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키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의 700만 가구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특히 러시아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이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에 떨어져 폴란드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의 한 아파트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러시아가 쏜 미사일에 맞았습니다. 소방차가 즉각 출동했지만 거리는 아수라장입니다. Тільки чула, як бухнуло, а потім побачила дим і вибігла на балкон, а потім на те вікно дивиться, звідки йде дим. Я думала, може газ зірвався. Я ж не. 러시아는 키이우 이외에도 서부 지역 리비우, 북부 지역의 지토미르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무려 100여 발의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이날은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날입니다. 러시아의 주 공격 목표는 에너지 기반 시설이었습니다. 이 공습으로 피해가 심각한 북부와 중부 지역은 모든 전기 공급이 차단됐고 수도 키이우도 최소 절반 이상 지역에서 전기가 끊겼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스템에 연결된 이웃나라 몰도바의 전력선까지 차단돼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Деякий час знаю, що удари відключили нашу енергетику в багатьох містах нашої держави. Ми працюємо, все відновимо, все переживемо. Слава Україні! Ви молодці! 특히 러시아의 이번 대공습에서 미사일 2발이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영토에 떨어져 2명이 사망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같은 날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드니프로강 서안에 이어 동안의 일부 지역에서도 행정부의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노바카호우카가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에 노출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 병력의 이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노바카호우카는 헤르손주의 드니프로강 동안에 위치한 도시로 이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차지할 경우 전쟁 이후 처음으로 헤르손주에서 드니프로강을 건너게 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미사일이 떨어진 폴란드 정부는 군비 태세를 강화했고 나토도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미국이 사태 파악에 나선 가운데 러시아는 폴란드 공격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 EU 회원국인 폴란드의 동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마을에 러시아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이 떨어져 2명이 사망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즉시 긴급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하고 군비 태세를 격상시키면서 나토와도 긴급 협의를 벌였습니다. Wcześniej, przed chwilą również zdecydowaliśmy o tym, aby podjąć się weryfikacji, czy zachodzą przesłanki do tego, aby uruchomić procedury wynikające z artykułu 4 Paktu Północnoatlantyckiego. 나토는 폴란드 대통령과 통화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유럽연합 EU 지도부는 우려를 표명하며 희생자 유가족을 애도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폴란드 공격으로 규정하면서 갈등을 고조시켰다고 맹비난했습니다. Тим більше сьогодні сталося те, про що ми давно попереджали. Ми говорили про це. Терор не обмежується нашими.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미국의 방위 약속은 분명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폴란드 정부와 협조하에 사태를 파악 중이며 이를 토대로 다음 단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we're working with our partners in the Polish government and our NATO partners to get more information and to assess what has happened. And we will make that determination and we will determine appropriate next steps as well.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경우 나토 전체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대응할 것이라며 러시아에 경고해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 영토에 떨어졌다는 폴란드의 언급을 의도적 도발이라면서 폴란드 국경을 목표로 한 공격은
시행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폴란드에 떨어진 미사일이 러시아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직접 겨냥한 것인지 또는 오발인지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나토의 대응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미사일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당 미사일이 러시아에서 발사된 게 아닌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폴란드 미사일 피격과 관련해 주요 7개국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 정상들과 긴급 회동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24년 치러질 대선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저녁 플로리다주 마르라고 자택에서 회견을 열고 수백 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자신의 재출마를 공개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경제를 망치고 국제적 지위를 위태롭게 만들었다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 대통령 후보에 다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저조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집중 접종 기간이 운영됩니다. 오는 21일부터는 사전 예약 없이도 접종할 수 있고 접종자에게는 고국 무료 입장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사회이부입니다. 네, 추가 접종률을 올리기 위해서 정부가 각종 지원을 강화했다고요? 네,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한 달 동안을 동절기 추가 접종 집중 접종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접종률 목표는 60세 이상 고령층은 50%,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은 60%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동절기 추가 접종률은 18세 이상 전체는 인구 대비로 3.9%,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은 11.4%입니다. 접종 대상자로 범위를 좁혀도 접종률은 18세 이상이 4.3%, 60세 이상이 13.2%입니다. 목표 접종률을 달성하기 위해 접종자에게는 템플스테이 할인과 고궁관 능원 무료 입장, 지자체 운영시설 이용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접종률이 높은 감염 취약시설과 지방자치단체는 포상과 함께 각종 평가 시 가점 적용과 지원금 지급 등이 추진됩니다. 또 오는 21일부터는 사전 예약 없이도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시행한 접종기관 요일제는 오늘부터 폐지돼 접종 가능한 일수도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각 부처 종사자의 접종률 제고를 위해 접종 시 유급 휴가나 병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6,587명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4천여 명 늘었고 2주 전보다 11,000여 명 증가했습니다.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9월 14일 이후 9주 만에 가장 많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411명으로 사흘째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재유행의 정점을 다음 달로 예상하고 그 전에 개량 백신 추가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이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네, 수능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에 직접 가보는 예비 소집일입니다. 이번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세 번째 수능인데 교육부는 2,000명이 넘는 확진된 수험생들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네, 사회이부입니다. 네, 대학 수학능력시험 예비 소집 한창 진행 중인 거죠? 네, 각 시도 교육청에 따라 오전에 예비 소집을 이미 마친 학생도 있고 오후에 참가하기 위해 집을 나선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내일 시험장에 잘못 찾아가지 않도록 수험표에 적힌 시험장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수험생은 가족이나 교사가 수험표를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17일 내일이 수능일입니다. 시험은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하지만 수험생들은 8시 10분까지 수험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네, 매년 졸업생 응시자가 많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올해 수능 응시자 수는 지난해보다 1,700여 명 정도 감소한 50만 8천여 명입니다. 이 중 재학생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0,000명 정도 감소한 35만 2천여 명입니다. 전체 응시자의 68.9%밖에 안 되는데요. 나머지 31.1% 가운데 졸업생 응시자가 28%, 또 검정고시생이 3.1%입니다. 재수생을 비롯해 이른바 N수생이 10명 중 3명꼴인 겁니다.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비율이 31.1%인 건 1997년 33.9% 이후 2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서울 소재 대학에서 수능 성적을 많이 반영하는 정시 비율이 높아진 점, 또 지난해부터 문이과 통합 수능을 실시하고 있는 점 때문인 걸로 입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유행한 뒤 세 번째 맞는 수능입니다. 확진되거나 증상이 있는 수험생들은 어떻게 시험을 보게 되나요? 네, 교육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이 2,317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확진 격리된 수험생을 위해 전국에 마련된 별도 시험장 110곳의 수용 가능 인원이 12,000여 명이니까 이 최종 인원이 소폭 늘어난다 해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확진으로 입원 치료 중인 수험생은 3명으로 확인됐는데요. 앞서 교육부는 25곳, 108개 병상에 병원 시험장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면 확진됐다는 사실을 본인이 속한 교육청에 전화로 알려야 별도 시험장 배정과 응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는 17개 시도교육청별 수능 코로나19 상황실로 하면 됩니다. 만일 수능 하루 전날인 오늘 증상이 느껴진다면 검사 결과가 늦게 나오는 PCR보다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는 걸 권합니다. 교육부는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해서 일반 시험장에도 분리시험실 2,000여 곳을 지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지만 국민 절반은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금 문제가 결혼을 꺼리는 이유 가운데 첫 번째로 꼽혔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새로 태어난 출생아는 2만 명대 초반에 그쳤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떠난 사람은 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가 한 달 동안 8,000명 넘게 줄어든 겁니다. 벌써 34개월 연속 인구 자연 감소입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지만 결혼에 대한 인식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전체의 50%에 그쳤습니다. 2년 전 조사 때보다 1.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반대로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은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28.7%로 가장 많았고 고용 불안정과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추세는 전반적으로 감소세이며 2008년 68%에서 2022년 50.0%로 감소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보아 최근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34.7%로 나타나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혼과 관련해서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절반에 달했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27%로 줄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내일이 수능입니다. 수험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많이 긴장하고 있으실 겁니다. 네,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조언을 줄 수 있는 분을 고민하다가 이분을 모셨습니다. 지난해 수능에서 재학생 중에는 1등이었고요. 전국에서 차석을 했던 조진혁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신문 기사로 이 사진을 많이 봤는데 네. 사진보다 훨씬 미남이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아니요, 처음 그래요? 네.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방송을 부모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굉장히 뿌듯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차석이었고 자연 계열로 보면 1등, 재학생 중에 1등이었습니다. 그러면 몇 점을 받으셨던 거예요?
국어 영역에서 2점짜리 하나 틀려서 98점 맞고 나머지는 다 만점 받았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안에 다들 감탄을. 그러니까 이게 300점 만점에 298점을 받은 거예요. 하나 틀린 건 아는 건데 실수를 한 건가요? 아니면 정말 헷갈려서 틀린 건가요? 정말 헷갈려서 틀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혹시 몰랐던 것도 맞힌 게 있습니까? 네. 몇 문제나 됐습니까? 한 문제 몰랐는데 다행히 맞췄습니다. 그건 찍었습니까, 그러면? 네. 그럼 이거 하나 틀린 것도 좀 아쉽던가요? 결과 나왔을 때? 처음에는 많이 아쉬웠는데 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이런 점수를 맞을 수 있다는 거에 오히려 감사하면서 있습니다. 예. 아마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성적으로 도대체 어느 학교, 무슨 과를 갔을까일 것 같아요. 그 선택하신 이유랑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재학 중입니다. 우선 고등학교 때부터 의사라는 꿈을 갖게 되어서 되게 의예과에 진학하고 싶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되게 유명한 병원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약간 저희 꿈처럼 있었는데 다행히 점수가 잘 나오게 되어서 그쪽으로 가게 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아직 먼 얘기긴 하지만 어떤 의사를 꿈꾸고 있는지 그것도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좀 외과 쪽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잠깐이나마. 아, 그래? 드라마를 많이 봤나 보죠? 네, 드라마 보고.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아무래도 공부를 너무 잘하는 사람 얘기를 들다 보면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공부가 가장 쉬웠다 뭐 이런 건 아니죠? 네, 저도 공부 되게 싫어하고 또 노래방이나 PC방 되게 좋아했던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이게 신문 기사를 보니까 고등학교 성적이 내내 이렇게 전국 1등, 2등 뭐 이랬던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고등학교 때 성적은 좀 어땠습니까? 보통 전교에서 한 10등 내외로 그 정도로 잘했군요. 하다가 예. 점점 6월, 9월 수능 이렇게 점점 올라서 결국 전국 차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꾸준한 노력으로 성적을 계속해서 끌어올린 거고요. 수능 때 그게 빛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노하우가 있는지 이런 것들 하나씩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능 치른 지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작년 이맘때 기억나십니까? 네, 작년 수능 전날에 되게 너무 긴장이 되어서 진짜 공부도 거의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제 실수를 안 하려고 적어놨던 그런 복습 노트 이런 것들을 계속 읽어보고 또 수학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 문제는 보고 들어가야겠다 이런 것들을 체크해 둔 거를 이제 모아뒀다가 수능 전날에 그런 거를 보고 또 너무 긴장돼가지고 또 원래 모의고사를 잘 풀면 안 되는데 쉬운 모의고사를 하나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를 풀면 좀 긴장이 풀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전날을 보냈습니다. 지금이 떨립니까? 수능 전날이 더 떨립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방송 시작할 때 많이 떨린다 그랬는데 지금 뭐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이대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너무 사람이 긴장이 되고 걱정을 하다 보면 잠도 잘 안 오기 마련이잖아요. 수능 전날 잠은 잘 잤습니까? 네, 수능 전날 잠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몇 주 전부터 계속 똑같은 시간에 자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연습을 많이 해서 그래도 다행히 잠은 잘 잘 수 있었습니다. 그 수능 전날 내가 이건 꼭 해야겠다. 또 반대로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지 했던 것도 있을까요?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게 복습하는 거였는데 왜냐하면 제가 슬럼프가 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전에 잘 풀었던 모의고사들을 다시 보면서 어떻게 잘 풀었는지 그때 그 느낌을 한번 되짚어 보면서 생각 정리들을 하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복습을 가장 먼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모의고사를 푸는 건 사실 되게 안 좋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게 수능 전날이다 보니까 그날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가 수능 당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만약 못 풀었을 경우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풀었던 모의고사를 다시 풀어보는 게 중요한 거죠. 네, 다시 풀어보거나 아니면 그냥 문제들을 복습하거나. 그것도 중요한 노하우네요.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코로나19 속에서 치러지는 수능입니다. 작년에 수능 당일에 이것 때문에 좀 불편했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마스크랑 칸막이 때문에
되게 답답하고 그랬었는데 이거를 위해서 좀 칸막이 쳐져 있는 공간에서 푸는 연습도 해보고 네. 또 마스크가 불편하니까 마스크 때문에 안경을 쓰면 김이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서림 방지 안경 닦기로 계속 닦고 그러면서 했습니다. 그런 거는 시험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도 좋은 팁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수능이 특히 1교시, 그러니까 아까 틀렸다고 얘기한 국어가 좀 많이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좀 당황하지 않았어요? 네, 되게 저도 국어 치고 나서 되게 못 친 줄 알고 엄청 당황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원래 가지고 갔던 생각이 잘 못 치면 되게 어려운 과목이 있으면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다른 분들도 다 어려울 거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서 멘탈이 무너지지 말고 다른 부분에서 좀 더 잘 쳐서 보완을 하자. 그리고 만약 쉽다면 쉬운 대로 더 힘을 얻어서 다른 과목을 열심히 하자. 이런 마인드로 갔기 때문에 이런 생각으로 하면 좀 더 마음을 다잡고 수능을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도 어려울 것이다 라는 네. 마인드도 중요한 것 같고 정신력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 부모님들 아마 이 뉴스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께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팁을 드리기 위해서 수능 전날 가장 좀 힘이 됐던 조언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수능 전날에는 수험생들이 엄청 긴장하기 때문에 네. 그런 긴장을 풀어줄 수 있을 만한 또 자신감을 줄 수 있을 만한 예를 들면 뭐 결과에 상관없이 응원한다 이런 말이나 또 이때까지 잘해왔으니까 당연히 잘할 거다 이런 자신감을 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제가 사전 인터뷰할 때 물어봤더니 부모님 얘기는 이해가 됐는데 인강 선생님이 해준 얘기가 힘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입니까? 네. 무슨 인터넷 강의의 줄임말인데 그 강사께서 어떤 말을 해주셨어요? 그 강사께서 이때까지 꾸준히 자기 강의를 들어왔으면 뭐 당연히 잘 볼 거라고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그 말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까요? 그 말 당연히 듣고 싶었던 말이었죠. 또 듣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네. 그냥 뭐 너는 그냥 찍는 것도 맞고 다 맞을 거다 이런 자기 선택에 좀 더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이런 말이 듣고 싶었어요.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말들이 좋았던 거고요. 목이 마르시면 옆에 있는 물 조금 드셔도 됩니다. 네. 예, 긴장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는 게 제 자리에서도 보이거든요. 네. 네, 조진혁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수능에서 재학생 중에 1등이었고 전국에서 차석을 했습니다. 지금 연대 의대를 다니고 있고요. 좋은 성과를 냈고 수험생들이 꿈꾸는 학교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죠. 고3 때는 사실 수능이 끝나면 뭐 하루아침에 인생이 다 바뀔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조진혁 군이 보기에 고3 때 했던 생각, 사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지금 고민하는 인생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게 있을까요? 고3 때 제가 대학에 대해서 가졌던 환상이 뭐 동아리 활동 재밌게 하고 뭐 미팅도 나가고 그런 재밌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상상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다는 그런 말은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학이 바뀐다고 해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많은 것들이 바뀌는 건데 수능을 잘 본다고 이렇게 더 인생이 좋아지고 그런 거 아직까지 못 느끼고 네. 오히려 자기의 꿈을 향한 한 시작이라고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인생은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는 거고 어찌 보면 그 큰 과정 중에 첫 단계가 입시, 수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모두 수능을 잘 보고 싶어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1년 선배이지만 또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선배이기도 하잖아요. 조언을 해준다면요. 수능을 잘 보면 되게 좋겠지만 저도 작년에 이맘때쯤은 수능이 진짜 수능 잘 보는 게 인생의 목표였을 정도로 되게 큰 목표였는데 대학교에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다양한 길을 가는 사람들도 많고 또 수능 점수나 공부 이외에도 되게 꿈을 향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수능이 눈앞이어서 되게 커 보일 수는 있더라도 너무 수능에만 목매지 말고 또 꿈을 향한 그냥 하나의 작은 관문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본인이 아까 슬럼프를 겪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슬럼프를 겪었던 조진혁한테 얘기를 해준다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너무 점수가 안 나온다고 슬퍼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다 보면 수능도 잘 볼 거고 또 인생에 다른 것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거기에 목매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정말 의젓하네요. 네. 지금 이 방송을 아마 부모님께서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영상 메시지 띄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카메라 보고 한번 말씀해 아까 주실까요? 좀 곤란해하긴 했는데 부모님은 바라실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잘 믿고 이쪽 카메라 보시죠. 여기요. 예. 잘 믿고 도와줘서 고맙고 대학 와서도 자주 연락할 테니까 고마워. 네, 보통 사랑한다고 한마디 하는 사랑해. 예. 네, 저희 마지막 질문으로 수능 앞둔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뭐 친분이 있는 후배들도 있을 거고요. 뭐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대학 후배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 열심히 다 해왔을 거니까 다 잘 칠 것 같고 선택에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능 전까지 가지고 갔던 생각이 내가 고르는 것이 답일 것이다 라는 마인드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더 자신감을 가지고 오히려 수능 가면 긴장감 때문에 예전에 모의고사를 못 치게 했던 그런 잡생각들이 다 없어지고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서 오히려 집중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수능장에 들어가면 더 자신의 선택에 자신감도 가지고 더 자신감이 있으니까 더 아마 정답을 맞출 확률도 높아지겠죠. 예. 네. 인터뷰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이 내일 시험을 보다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은 주로 몇 번을 찍었습니까? 저는 한 번호를 정해놓고 찍기보다 그냥 그 답 개수를 세어보고 제일 적은 거를 찍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름 수학적인. 예. 알겠습니다. 많은 수험생분들 긴장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도 온 마음 다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해 수능에서 재학생 중 1등이었고 전국에서 차석을 했던 조진혁 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과거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삶으라고 했다가 논란이 된 한 새마을 금고에서 또다시 갑질 논란이 터졌습니다.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화장실 청소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데 입덧으로 고통을 받는 임신부도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화장실 쓰레기를 치우고 변기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맡은 일이 아닌데도 화장실 청소를 하는 이 사람들은 서인천 새마을금고 소속 정직원들입니다. 이사장이 청소 용역을 따로 두지 않고 직원들에게 청소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30분 전에 출근해서 화장실부터 해가지고 객장 그리고 점포의 모든 공간을 직원들이 청소하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입덧하는 초기 임신부도 화장실 청소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도 제가 속이 너무 울렁거리고 입덧 때문에 심해서 토를 하고 또 그 토한 것까지도 제가 치워야 되는 부분이라. 게다가 임신한 직원은 복무 규정상 보장된 단축 근로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단축 근무를 신청을 승인한 이사장님이 이제 그 문자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전화라든지 오셔가지고 왜 늦게 퇴근을 하냐 이런 거를 한 번도 여쭤보신 적도 없었을 뿐더러 직원들은 인사 보복이 의심된다고 주장합니다. 비대리와 동료 직원들은 지난 4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현 이사장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일부 인정됐는데도 처분은 견책에 그쳤고 신고자들은 오히려 이사장에게 2차 가해를 당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너가 나를 신고했다고 하더라. 근데 이제 직원들까지 선동해서 너가 이사장한테
대드냐, 뭐 도전을 하기로 한 거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서인천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화장실 청소를 관행상 시킨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전에 청소 안 하던 내가 시인해도 야 청소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관례적으로 청소하는 줄만 알고 있었지 난 그런 건 몰랐었고 이건 안 된다고 그때 알았기 때문에 그건 예산을 잡아서 해라 이렇게까지 지신 것뿐이 없습니다. 이 새마을금고의 전 이사장은 5년 전 근무 시간에 직원들에게 개고기를 삶으라고 했다가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독립법인으로 운영돼서 중앙의 통제가 쉽지 않은 구조에서 소왕국의 왕으로 불리는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갑질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뒷돈을 챙긴 혐의로 어제 장시간 피의자 조사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 하루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오늘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 등 4개 혐의로 정 실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실장은 지난 2013년부터 재작년까지 성남시의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서 각종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정 실장이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민간 업자들로부터 개발 이익 일부인 428억 원을 공동으로 약속받고 지난해 9월 검찰 압수수색을 앞둔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 실장은 어제 피의자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능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오늘 많은 수험생은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안개와 먼지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연무가 남아있어서 시야가 답답하겠고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그리고 광주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밤부터 짙어지기 시작해서 내일 오전까지 서쪽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험생들은 호흡기 관리에 더욱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3도, 광주와 대구는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영하권의 입시 한파는 없겠지만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얇은 겉옷을 여러 겹 겹쳐 입어서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해주시고요. 또한 수험장으로 향하는 길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평소보다 여유롭게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보통 이 수사에서 분수령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재명 대표 턱 밑까지 왔고요. 아마 이번 구속영장 실질 심사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수사 방향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직은 이제 영장을 청구한 거지 법원에서 발부된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차피 이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됐느냐, 그리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느냐, 도주 우려가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구속영장에 어떠한 부분을 적시했는지를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정진상 실장이 받는 혐의는 4가지예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수사한 거 아니냐라는 것과 부정처사 후 수뢰, 대장동 개발 이익 428억 원을 배분을 약속받았다. 그런 것. 또한 세 번째는 부패방지법 위반입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해서 내부 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좀 먼저 알려준 거 아니냐 그런 것이고, 네 번째는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휴대전화 산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야 빨리빨리 버려, 그래서 폐기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4가지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얼마나 위중하게 보고 있느냐, 그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4가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건 뭐라고 보세요? 결국엔 돈 문제겠죠. 뇌물을 받았고 뇌물 받는 것을 약속을 했다. 이것이 예를 들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내부 정보를 많이 빼주고 들려주고 아니면 편의를 봐준 것,
그것은 결국에는 돈 받으려고 한 거 아니냐. 예. 그것이 이제 한 언론사에서 나왔지만 저수지에 담가놓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대선에 출마하거나 각종 선거에 출마할 때 비용을 빼서 쓰자. 그러한 녹취록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증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돈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네. 비서관님, 이게 김용 부원장 때는 사실 진술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14시간 동안 검찰 조사가 있었는데 그 어떤 검찰 조사에서 이 대응하는 기조가 바뀐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뭐 8억 4,700인가를 예. 몇 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나눠줬다라고 그 유동규를 통해서 건네줬지만 뭐 남욱과 뭐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언제 어떻게 줬는지를 알려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묵비권이라기보다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안 받았으니까 근본적으로 김용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진술 거부처럼 이렇게 이제 전해진 것이고 정진상 같은 경우에는 어제 14시간을 조사를 받았어요. 예. 충분히 받았고 충분히 이제 자기 방어 논리를 폈는데 이때 이제 정진상 씨가 얘기하는 것이 유동규 씨랑 대지를 좀 하자.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혐의 가운데서 뇌물을 전달해 준 사람도 유동규인 것이고 또 그 뭐 저 428억을 나눠 갖자라고 진술한 그 핵심도 유동규 씨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규 씨하고 대지를 좀 하자라고 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저 검찰 출신들도 이런 정도 대질은 요구하면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어제 14시간 조사는 오늘 구속영장을 치기 위한 사전 요식적인 소환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소환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도 네. 그 발부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은 좀 무리해 보이는 측면들이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428억을 배분하기로 했다라는 것이 김만배 씨 주장 또 거기 있는 회계사 주장 또 유동규 씨 주장이 다 각각이 다 다릅니다. 이것이 그냥 검찰 조사로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수차례 많은 재판을 해왔거든요. 네. 이때의 진술이 바뀌는 모양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유동규 씨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은 너무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 428억 이 배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김용 씨한테 적용했다가 그 다음에 또 정진상한테 적용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휴대전화 증거인멸 부분도 이것이 죄가 됐으면 그때 유동규 씨 1년 전에 체포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그때 이 혐의도 같이 해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다 늦게 왜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지 결국은 탈탈 털어서 하나라도 붙잡아 보자 라는 어떤 검찰의 의도가 숨어져 있는 것 아닌가 싶고 예. 결국은 이제 정진상을 구속시키고 유죄를 받으면 그 이재명 대표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거리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재명 수사에 발판이 마련되는 것 아니냐라는 순서로 검찰이 접근해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상당 부분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을 살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에선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또 압수수색 영장에 그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그런 근거에 대한 얘기는 없는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주장, 증언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건데 이 부분은 분명히 검찰에서 해답이기도 하고 네. 해답을 내놔야 하고 숙제로 남겨진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결국에는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사실은요, 당시 이재명 시장이 저한테 이렇게 돈 좀 받으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대장동 일당에게 여러 가지 사업적인 혜택을 주도록 저에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돈 받은 것도요, 저희가 그냥 대선 후보 경선 때 사용하려고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저희들에게 지시했고요. 그 묵인하에 저희가 좀 사용했습니다. 예. 이런 증언과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 또한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재명 당대표를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소환을 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네. 제가 이것과는 별도로 검찰에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배임 혐의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판교 터널 공사 있지 않습니까? 네. 사업자가 선정된 다음에 1년 5개월 후에 서판교 터널 이것을 확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당시 분양가라든지 사업 성과가 되게 높아졌거든요. 2배 이상 높아졌거든요. 이것은 업무상 배임 아니냐라는 것과 사업자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건설업자를 배제한 것. 이거는 대장동 업자들에게 일을 몰아주기 위한 하나의 수순 아니었냐라는 것. 또 하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금을 1,822억으로 확정한 것도 이것도 배임이다. 왜냐하면 당초 분양가가 평당 1,000만 원 이하에서 실질적인 분양가는 1,800만 원 이상으로 거의 2배 이상 늘어났었거든요. 네. 이것도 하나의 배임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추가 이익 환수 조항을 배제시킨 것. 예. 이것은 당시 이재명 성남지사가 성남시장이 직접 지시한 거 아니냐. 그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 4가지를 봤을 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검찰이 판단을 해서 지금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진상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뛰고 있고 집 문제, 부동산 문제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어떤 쏠려서 있었던 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 대장동을 보면서 화가 났었고 그런데 그 현재 그때의 시점에서 봐야지 현재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사극을 보면 완전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요즘 시청자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좀 많이 각색을 하는 것인데 네. 남녀가 같이 밥을 먹어서도 안 되고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시대에는 당연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부터 아마 아파트 분양 시장은 싸늘하게 얼어붙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경제적으로도 좀 어렵고 그리고 자본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하락한다. 향후 7, 8년 동안 하락할 거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면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싶어도 안 되거든요. 네. 대장동 개발의 시점이 막 그런 그 터널을 부동산 침체 터널을 빠져나와서 활성화되려고 하는 요 사이쯤인 거예요.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사업자도 끌어들이면서 시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까라는 쪽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그 2014년 그 시점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시점에서 이 사건을 행정이 어떻게 풀어나갔느냐라고 봐야지 부동산 경기가 최대한 높았을 때 개발 사업자들의 이익이 최대한 좋아졌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은 배임이고 잘못된 거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선 전제로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진상 실장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조금 더 여쭤보면 정진상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까지는 검찰의 영역이고요. 지금은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최종 판단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지금 당의 대응 방향은 그대로 가도 괜찮습니까? 애매하지요.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있을 때 개인적 비위와 관련된 수사를 하는데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다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당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도 좀 있고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정치자금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선 자금을 겨냥을 해요. 김용부 원장 같은 경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민주당에 대한 대선 자금을 향해서 결국 민주당을 위한 수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민주당에서 손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 있는데 결코 한 개인에 대한 비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문제 삼는 건 아니다. 예. 이것이 대선 자금으로까지 번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을 검찰에 전달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의 그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부인과 그 장모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물방망이 수사예요. 그냥 무혐의 처분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환기시켜서 국민들에게 최소한 수사를 하려면 승자든 패자든 공정하게 이렇게 수사를 해 주십시오라는 호소는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장 소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그 대선 자금 수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대선 자금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김용 부원장이 받았고 김용 부원장이 받아서 이재명 당시에 대선 예비 후보가 사용했다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어떤 뭐 공적인 것을 뭐 유용한 것이 아니라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민주당에서 전면적으로 나서서 방어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예를 들면 민주화 운동을 했거나 아니면 당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정치적인 탄압 수사, 정치 보복 수사 받는다라는 명분이 있으면 당 차원에서 방어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대장동 일당과의 어떤 돈 문제와 엮인 부분이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방어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조언드립니다. 예, 그 당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까지도 민주당에서 자청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수사 방향을 보면요, 50억 클럽 맨 처음에는 곽상도 전 의원을 비롯해서 이만큼 부풀어 올랐다가 지금 쏙 들어갔어요.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 방향이 오로지 이재명 잡기로만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검찰의 수사 방향을 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라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당에서 수사검사들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대응은 어떻습니까? 공수처에 이제 고발을 했는데 현재 이제 수사검사들이 결국은 그 특검의 주요 핵심들이 박영수 특검 결국은 또 요 가장 가까운 윤석열 대통령과 그 특수통 라인 요 세 분들이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이분들이 검찰로서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못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50억 수사를 해태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들여다봐달라라는 요구인 것이고, 저는 이것이 수사를 못하게 한다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본인들이 떳떳하면 됩니다. 본인들이 객관적이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이런 입장에서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귀국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두 분의 평가를 간략하게 먼저 들어볼까요? 이번에 뭐 동아시아 그리고 이제 G20 이 순방의 성과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미국 편 들겠습니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하겠습니다. 한미일 동맹 강화하겠습니다. 이걸로 보여져요. 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성과와 하나의 숙제가 남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성과는요, 현존하는 북한의 핵 위협, 미사일 위협, 안보 위협으로부터 한미일 동맹을 좀 더 확고하게 한 부분이 있다. 이것은 큰 성과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큰 숙제가 남겨지는 것 같아요. 어렵죠. 그 인도 태평양의 미국의 전략과 그리고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미국 편이에요라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명했잖아요. 근데 미국과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자, 대만 문제는 우리 레드라인이야, 건너오지 마 이랬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외교적으로 제대로 풀어나갈 것이냐, 그 큰 숙제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려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의 관계를 푸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공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약간 반대편에 서 있는 듯한 이런 발언도 하셨었고, 그리고 그 한중 회담에서도 보면 두 정상의 뉘앙스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의 치포 해가지고 반도체 공급망에 미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짜고자 하는 것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 발언도 그 앞에서 할 정도로 굉장히 중국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한중은 여러 가지 공동체적 요소가 많다라고 하면서 너무 그렇게 딴 데로 가지 말아라 라는 것에 대한 입장을 표현한 거예요. 정상 간에 저 정도 표현한 것은 굉장히 많이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 푸는데 중국에서 좀 나서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뜬금없는 소리로 중국에서는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신은 그 미국과 손잡고 우리 저 중국 턱 밑에다가 창을 겨누는 역할을 같이 하면서 중국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나서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인식이 깔려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이면서 전 세계 속에서 제대로 잘 살아남으려면 외교가 생명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어느 한쪽에 기대서 가는 것이 아니고 양쪽의 힘을 잘 이용해 가면서 그 가운데서 생존의 틈바구니를 잘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중국과의 또 러시아의 관계에서 보면 굉장히 좀 위기라, 우리 정부가 어느 한쪽에 대한 지지자 이 사람들만 보지 말고 우리 미래를 보고 정말
지혜로운 외교의 길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게 본 거는 뭐냐면은 25분간의 환담이라고 하지만 뭐 통역 빼고 양측 뭐 정상들이 얘기한 거 빼면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대략 6, 7분밖에 안 된다. 과연 6, 7분 동안 무엇을 얘기했을까 그런 걱정도 있고요. 특히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적극적인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대통령은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서는 브리핑 자료에서 빼버렸어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모호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뚫고 나갈 수가 있을까. 어쨌든 중국을 지렛대 삼아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중국은 우리 편을 들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한 의도를 보여준 것 같아서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뭐 그래픽에도 나갑니다만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호응한다면 이란 전제 조건이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것도 이제 상당히 문제라고 좀 보여지고 또 하나는 시진핑 주석이 쓴 용어가 상당히 좀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전략적 소통과 정치적 신뢰를 증진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미 동맹이 중국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 이 단어를 사드 국면에서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을 향해서 했던 말 똑같은 말을 지금 썼어요. 그렇다면 너희들 당신들 정말 미국 편 들 거야? 그럼 우리가 또 정치 보복할 수 있어? 경제적인 보복할 수 있어? 그런 사인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외교적인 숙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거 현명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번 순방을 통해서 뭐 성과도 있었고 과제도 좀 안게 된 것 같습니다. 논란도 좀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좀 적극적인 행보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서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해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여야 의원들 인터뷰를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께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만약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저도 유감 표명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의 의사도 없이 제3자들이 자꾸 이렇게 뭐 본인들이 불쾌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단어 자체가 충분히 사전적 또 여러 학술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이 만약 제소 요건이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사과할 의사가 없습니다. 윤리를 가려면 적어도 인간이어야 되는데 인간이 아닌 동물을 뭐 윤리에 제소하느냐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거죠. 이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민주당 요즘 하는 걸 보면 민주당은 그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동물 농장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 신청 서류에 정신 감정서 좀 첨부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비서관님, 뭐 동물농장 같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선 그 빈곤 포르노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의 어떤 그 노골적인 사진을 보여줘서 이거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그런 뜻인데 이것이 이제 뒤에는 포르노만 이렇게 강조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 부인에게 대해서 저런 용어를 써 하면서 이제 국민의 감성 측면에서 볼 때 잘못되었다라는 이제 공격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그런 단어 본래 뜻과는 다르지만 그런 뉘앙스가 전해질 수 있는 단어를 쓴 것에 대해서 저는 한번 돌아보고 장경태 의원이 좀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저 부분은 다가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김기현 의원이 동물농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회 윤리 제소조차도 동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한 발언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계속 논란의 반복이에요. 김진태 강원도지사 지금 그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경제적 고초를 겪고 있습니까? 그분이 5.18에 대해서 어떻게 폄하했어요? 북한군의 개입이다라고 했던 사람을 강원도지사로 공천을 했습니다. 그럼 역사를 부정하는 세력들이에요. 동물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청와대 가 있는 몇몇 사람 그리고 또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 이런 사람들 사고가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총살감이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을 우리 사회 대타협의 수장으로 세워놓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면 저런 표현을 못 쓸 것 같아요. 저는 김기현 의원이 정치 선배면 그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를 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유감스럽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동의하고 또 장경태 의원도 그러면 저의 그 표현에 대해서 반성합니다라고 할 텐데 이거 공격만이잖아요. 저분도 결국은 다음번 그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려고 지지자 결집만 위해서 독한 소리만 골라 하는 거예요.
저는 둘 다 옳지 못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논란이 좀 커지는 모습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이런 행동이 대선 불복에서 비롯된 심리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재원 의원이 얘기한 걸 갖고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진영 정치, 지지자에게 환호받기 위한 정치의 하나의 불행한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장경태 의원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어가 주는 자극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선전선동을 위한 것이 아니냐. 지지층에는 상당히 환호를 받을 겁니다. 야, 속 시원하다, 잘 얘기했다. 그렇게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여러 가지로 김기현 의원도 좀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을 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대화와 타협 이런 것들이 사라진 여야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장경태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건 달지 말고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경태 최고가 빈곤 포르노가 학술적인 용어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 장경태 의원은 선정선동의 포르노 그런 정치를 하는 거냐라고 공격받아봐요. 가만히 있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역지사지해서 서로 좀 한 발씩 물러나라. 네. 안 그래도 국민들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화가 나실 것 같아요. 네. 걱정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주제 짧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이 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정치권에서도 좀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 민주당 배후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건 민주당에서 자꾸 조건부로 유족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하자라고 계속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논란을 좀 키우는 거 아닌지 싶거든요. 좀 늦었죠, 대응 자체가. 제가 충남에 있는 어느 학부모 그 참사를 당한 그 청년의 어머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많이 화가 나셨어요. 어디에 우리 아이가 누워 있는지를 몰라서 병원을 그 가족들과 조를 짜서 돌았다. 거기에서 이름이 안 밝혀진 그 시신을 봐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간신히 찾은 거예요. 다른 때 같았으면 언론에서 몇 살 누구 어디 어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런 것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나와줬는데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지금 명단을 공개하자 말자 이런 논란 자체가 우리 아이가 잘못해서 사고당한 건가? 우리 아이가 죄인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산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그 아이의 엄마가 내 아이 거기 못 가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죄를 지은 것처럼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데 지금 보면 그동안에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나 나오면 바로 사진과 그 이름, 인적사항까지 다 뜨면서 세계적인 추모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해당 지역에서 그렇게 또 추모를 해요. 네. 지금은 제대로 된 추모가 안 된 겁니다. 갑자기 국가 추모기간 선포한 것까지는 아주 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추모기간 끝날 때는 함께 합동 위령제라든지 합동 추모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영정과 유표를 모셔놓고 마무리를 잘했다면 지금 이런 논란이 안 일어날 텐데 그런 것 없이 기간만 끝나고 슬그머니 끝나고 이분들은 개인들의 일처럼 되어버리고 이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을 보면 말단 공무원들한테만 책임을 씌우는 듯한 이런 모습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전체가 이태원 참사를 풀어나가지 제대로 풀지 못하는 이 정부의 어떤 능력 이런 것에 저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 명단을 공개한 그 언론 이 부분은 정무적으로 볼 때 정치적으로 볼 때 또 국민 정서적으로 볼 때 잘못했어요. 어쨌든지 간에 명단 공개 여부가 정치적 논란이 되고 국민적 논란이 된다라고 하면 하지 말았어야죠. 네. 아무리 본인들의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너무 무리한 선택을 한 것이고 결국은 이런 참사에 대한 추모와 또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국정조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을 가야 되는데 이게 명단 공개를 한 게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그 초점이 옮겨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분들이 저런 선택을 한 것 또한 저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장 소장님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명단 공개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정치권이 그냥 언급조차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유족들이 동의하면 공개하자 이런 얘기조차도 안 했으면 좋겠고 유족들이 본인들의 자발적인 뜻과 의지에 따라서 공개해 주세요 라고 하면 공개하는 거고 공개 원치 않아요. 그러면
공개 안 하면 됩니다. 이건 간단히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더 탐사 그리고 시민 언론이라고 하는 민들레라는 쪽에서 저 명단을 어떻게 입수했을까 네. 그 부분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거는 경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이 그 민들레라는 언론에게 줬느냐? 그럼 불법이죠. 아니면은 경찰이나 국무조정실에 민주당 의원실에서 자 희생자 명단을 우리에게 제출해라 자료 요구를 하면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저 명단만. 그럼 그 명단을 민주당 의원실에서 저 인터넷 언론사에게 줬느냐 이런 것도 좀 다 파악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만약에 공무원이 경찰에 있는 공무원이 직접 언론단체에 줬다면 이건 불법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실에서 줬다면 이 명단을 갖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겠다라는 민주당의 의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누가 어떻게 넘겼는지 이걸 좀 따져볼 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어쨌든 정치가 들어서면 안 되는 문제다 이런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치가 들어갈 때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정치가 잘못 개입되고 있는 것이죠. 잘못 개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에서 이거를 여론을 만들어서 공개하려는 것 말고 정부가 직접 얘기를 해서 유족들의 의견을 뜻을 묻고 이래서 정리가 된 다음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러면 괜찮은데 이게 약간 여론을 만드는 것 같은 움직임이 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다만 그 전에 이 희생당한 이분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 추모를 위해서 과연 이 정부가 얼마나 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반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참사는 왜 이렇게 접근하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있으면 해보시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정부 관계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배상을 해준다, 예. 보상을 해준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저는 오히려 저는 유족들을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치가 개입되면 안 돼요. 근데 정치가 개입돼야 될 부분은 뭐냐면 경찰에서 특수본에서 제대로 사건의 규명을 제대로 못했을 때 왜 규명을 못했을까? 예. 국조를 통해서라도 개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 정책적인 개선에는 정치가 개입해야 되지만 명단 공개에는 제발 좀 정치권은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오랜 시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돌려보낸 지 하루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정진상 실장이 어제 밤 늦게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바로 신병 확보에 나섰죠.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조금 전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한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 증거인멸 교사 등 4개로 압수수색 때와 같습니다. 정 실장은 지난 2013년부터 재작년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서 각종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을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에 시공권을 줘서 모두 합쳐 210억 원을 안긴 혐의도 받습니다. 이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개발이익 일부인 428억 원을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공동으로 약속받은 혐의 역시 구속영장에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또 정 실장에게 지난해 9월 압수수색을 앞둔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어제 비공개로 출석해 밤 11시쯤까지 피의자 조사를 받은 정 실장은 검찰을 상대로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 때부터 공소장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영장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예고된 절차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기각되긴 했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이미 정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검찰은 구체적인 물증은 재판 과정에서 다 제시될 거라고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정 실장의 구속영장 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검찰이 정 실장과 정치적 공동체 관계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동력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와는 결이 다른 입장차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최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시진핑 중국 주석은 북핵 문제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역할 당부에 시 주석은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면서도 한국이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만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선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는 소극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앞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당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꺼낸 중국 역할론에 대해 북한의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입장은 동북아 위협의 우선순위가 북한보다 미국이나 한미일 안보 협력에 더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북한의 도발 행보도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중국의 의사에 완전히 반하면서 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교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런 가운데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장소인 동창리 위성 발사장 근처에선 새 건축물 공사가 시작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기존 엔진 시험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m 지점에 사각형 모양의 새 건축물이 위성 사진에 찍혔는데 새로운 엔진 시험대일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군 당국은 아직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시설과 활동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습니다.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과 타이완에 대한 한중, 미중 간 인식차가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남북 관계는 물론 동북아 긴장 국면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일부 일정을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오늘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합니다. 국민의힘은 장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의 품위 등을 손상했다고 보고 오늘 오후 국회의원과의 징계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 지금은 때가 아니란 게 여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의견이라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국회에서 YTN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압도적인 다수가 국정조사는 수사가 끝난 뒤에 검토해볼 문제라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후진국형 대형 참사가 발생해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신까지 손상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민주연구원과 당내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가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안전관리 부재로 인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와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이나 다치신 분들의 건강보험료 경감 등 상담 내용의 이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이태원 사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유가족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세심히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000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1,224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서 제조 판매하는 김모 씨가 담배 소비세 190억 1,700만 원을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전국 1위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이어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예상치를 밑돌면서 인플레이션이 점차 꺾이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미 연준의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금리 인상폭을 줄일 거란 기대감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0%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넉 달 연속 생산자 물가지수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달 대비 상승률도 0.2%로 전문가들이 예상한 0.4%를 밑돌았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5.4% 오른 것으로 집계돼 마찬가지로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도매 물가인 생산자 물가지수는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표로 여겨져 시장에서는 물가가 잡히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도 그래프가 꺾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장의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순방 중인 바이든 대통령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를 반기며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 경제의 또 다른 좋은 뉴스라며 인플레이션 완화가 시작됐다는 또 다른 지표라고 자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다음 주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식품 가격 상승이 둔화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의 경제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증거라고 내세웠습니다. 전례 없는 4연속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이어간 연준 내에서도 속도 조절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느린 속도의 금리 인상으로 가는 것이 곧 적절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리 인상 예측 사이트는 다음 달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80%로 점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와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에 미국 증권시장은 주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김민재와 황인범 선수가 월드컵 축구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의 날카로운 공격을 얼마나 잘 막아낼 수 있을지가 16강으로 가는 첫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축구대표팀이 훈련을 15분만 공개하며 본격적인 전술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중앙 수비수로 성장하고 있는 김민재 선수는 황희찬과 황인범, 김진수 선수와 함께 사이클을 타며 회복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첫 경기 우루과이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저희한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팀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고 경기장에서 많은 희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는 우루과이에는 세계적 선수들이 많지만 축구는 이름값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전술적으로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해서 상대의 그런 능력 있는 선수들을 저희가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저 선수들이 조금 더 공격 전개를 못하게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고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중앙 수비수가 유럽 빅리그에서 주전으로 뛰는 것은 김민재 선수가 처음입니다. 때문에 벤투어의 수비 라인은 과거 월드컵 대표팀과 비교하면 기대할 만합니다. 상대 공격을 무실점으로 막아낸다면 강팀을 상대로도 승점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재를 필두로 한 수비진이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의 공격의 창을 얼마나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김동민입니다.
얼굴뼈 수술을 받고도 월드컵 출전 의지를 불태웠던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마침내 결전지 카타르에 도착했습니다. 잊지 못할 월드컵을 만들겠다며 자신의 3번째 월드컵을 향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카타르 도하 현지에서 허재원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자정이 훌쩍 지난 늦은 밤, 얇은 코트 차림의 손흥민이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도하공항이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썼지만 수술을 받은 왼쪽 눈 주위 얼굴은 아직 붓기가 다 빠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참 전부터 손흥민을 기다리고 있던 수십 명의 팬이 일제히 손흥민의 이름을 연호하고 취재진의 열띤 취재 경쟁까지 펼쳐졌지만 보안요원과 축구협회 직원들의 경호 속에 손흥민은 비교적 큰 혼란 없이 공항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손흥민은 미리 준비된 차량에 타기 전에 잊지 못할 월드컵을 만들겠다고 짧은 각오를 전했습니다. 네, 뭐 이제 잘 왔으니까 몸 잘 만들어서 선수라고 잊지 못할 월드컵을 만들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수술을 받은 부위의 회복 상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회복하는 것도 지켜봐야 돼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제가 항상 말했듯이 제가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서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카타르 현지에 첫 발을 디딘 손흥민은 곧바로 대표팀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짧은 휴식을 취한 뒤 오전 훈련에 합류해 동료들을 만나고 단체 사진 촬영 등의 일정도 소화합니다. 소속팀 토트넘에서 제작한 마스크까지 준비한 손흥민은 부상 회복 상태를 지켜본 뒤 경기 출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납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내일 방한에서 오후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과 서울 시내에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빈 살만 왕세자는 총 사업비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64조 원 규모의 사우디의 초대형 스마트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네옴시티 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전망입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석유 의존도가 높은 사우디 경제를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사업입니다. 오늘 수험표 받으러 가는 길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2도로 예년 이맘때 늦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기온이 오르면서 내륙에 끼었던 짙은 안개도 대부분 거쳤습니다. 하지만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내일까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무척 탁하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호흡기 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겠습니다. 수험생들은 미세먼지 정보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요. 체온 조절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게 펼쳐지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낮 동안 옅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겠는데요. 문제는 밤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수능일인 내일은 서쪽 지방의 대기질이 무척 탁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3도, 광주와 대구는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도 영하권에 입시 한파는 없겠지만 일교차가 크겠고요. 또한 수험장으로 향하는 길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평소보다 여유롭게 이동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능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어느 때보다 긴장이 될 것 같은데요. 대추차와 인삼차를 먹으면 긴장 완화 또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스트레스 해소도 하시고 또 컨디션 조절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